베를린 공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어 수업 대기자가 전년 대비 3배 급증, 기계공학과까지 언어 정책을 긴급 재검토했죠. 독일 교육부는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선택은 필요였고 필요는 곧 투자였습니다. 유럽 최대 산업국의 언어 지형이 흔들렸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대학이 한국어를 선택한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미넨 대학교 응용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15년간 독일 대학들의 외국어 교육과정 변화를 추적해왔죠. 독일 대학에서 언어는 교양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2010년 독일 대학 총장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어 과정의 87%가 영어였습니다. 나머지 13%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나뉘었죠. 선택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학술 논문 접근성, 산업협력 가능성, 취업 시장 수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정 자체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저는 함부르크 공과대학의 언어 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장이 제게 물었죠. 교수님, 우리 공대생들에게 영어 외에 다른 언어가 필요할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의 98%가 영어로 출판됩니다. 추가 언어는 비용 대비 효율이 없습니다. 그게 독일 대학의 정설이었습니다. 영어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언어는 사치다. 2017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가 일본어 과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5년간 수강생이 연평균 12명에 불과했고 졸업 후 일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3%였습니다. 교수 한 명 인건비와 교재 구입비를 정당화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독일 대학 시스템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적 가치, 문화적 친밀감, 개인적 흥미,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오직 데이터만이 결정 근거였습니다. 2018년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381개 대학 중 한국어 정규 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단 9곳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한국학과나 동아시아학과 소속이었죠. 일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독일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학술 논문 생산량도 영어권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2019년 봄,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였죠. 한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중 언어 장벽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예상보다 37% 높게 발생, 기술 문서 번역 과정에서 핵심 개념, 왜곡 사례 다수 확인, 한국어 직접 소통 가능한 인력 확보 필요성 검토 요망. 저는 이 문서를 무시했습니다. 한두 개 프로젝트의 특수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19년 가을, 아행 공과대학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미넨 공대에서도, 칼스루해 공대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됐죠. 독일의 주요 공과대학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보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 한국 간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를 추적했죠. 2015년 127건, 2016년 189건, 2017년 254건, 2018년 341건, 2019년 478건, 4년 만에 3.7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 급증세가 두드러졌죠. 문제는 단순히 프로젝트 수가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양방향 기술 교류로 바뀌었죠.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드레스덴 공대 재료공학과 학과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우리 박사과정 학생 3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핵심 기술 문서가 한국어로만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 대학의 언어 선택 기준, 학술 논문 접근성, 산업협력 가능성, 취업 시장 수요. 한국어가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 1월, 저는 독일 대학 언어교육협의회 연례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그 해는 분위기가 달랐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총장이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영어 중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 졸업생들의 취업 시장 피드백을 보면 영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호가 감지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학 시스템에서 영어의 지배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까웠으니까요. 총장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독일 주요
기업 인사 담당자 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죠. 영어 외 추가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비율이 2015년 23%에서 2019년 41%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공학,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어나 프랑스어겠지. 그런데 총장의 다음 말이 제 예상을 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구 언어의 분포입니다. 중국어 34%, 한국어 28%, 일본어 18%, 프랑스어 12%, 기타 8%입니다. 한국어가 2위였습니다. 일본어보다 프랑스어보다 높았죠. 회의 후 저는 총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 데이터 출처가 확실합니까? 한국어가 프랑스어보다 높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총장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독일 산업연맹 BDI 공식 보고서였죠. 교수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독일 대학들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죠. 저도 집에서 화상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어 수업 수강 신청률이 급감한 겁니다. 학생들이 필수 과목 외에는 수강을 최소화했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우선순위를 조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한국어 과정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김 교수가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올해 한국어 초급반 신청자가 작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신청자 전공 분포를 보니 한국학과는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학 32%, 경영학 24%, 자연과학 15%, 기타 11%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전역대학의 2020년 1학기 한국어 수강 신청 현황을 취합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대학 2019년 9곳, 2020년 14곳, 전체 수강 신청자 2019년 847명, 2020년 1523명, 비전공자 비율 2019년 31%, 2020년 67%,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게다가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국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었죠. 저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베를린 공대 학생 1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기계공학 전공 학생 한 명이 이렇게 말했죠. 교수님, 저는 졸업 후 자동차 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요. 독일 기업들도 이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경쟁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공학 전공 학생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배터리 분야 최고 논문의 상당수가 한국 연구진에서 나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기술 백서는 영어 번역본도 있지만 원본은 한국어입니다. 핵심 디테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원문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적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죠. 2020년 6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독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 4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독일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소통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비용을 연간 약 14억 유로 지출하고 있다. 14억 유로. 한화로 약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권고안도 제시했죠. 주요 공과대학의 한국어 과정 개설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020년 9월 미넨 공과대학이 전격적으로 한국어 정규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독일 최고 공대가 내린 결정이었죠. 학과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 교류가 아닙니다. 기술 협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산업 파트너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발표 직후 아엔 공대, 칼스루에 공대, 다름슈타트 공대가 연이어 한국어 과정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상위 5개 공과대학이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 겁니다. 저는 15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영어 하나면 충분하다. 그 공식이 깨지고 있었죠. 2020년 12월 독일 대학 총장회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죠. 영어 이후의 언어 전략을 재수립한다. 회의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략 과목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독일 대학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한국어의 지위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뭐지? 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거지? 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죠. 2021년 2월, 저는 베를린 공과대학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수강생은 32명, 기계공학과 12명, 전기전자공학과 9명, 화학공학과 6명, 나머지는 경영학과 컴퓨터공학이었죠.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한 학생이 일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입니다. 기계공학 3학년이고 현대자동차 유럽기술연구소 인턴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이 이어받습니다. 저는 율리아입니다. 전기공학 석사과정이고 LG 디스플레이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기술 문서를 직접 읽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32명 중 28명이 구체적인 목적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 공동 연구, 기술 협력, 특허 문서 분석, 모두 실용적 이유였죠. 문화나 드라마 이야기를 꺼낸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업 후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외국어 수업 첫날엔 문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거요. 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이 학생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첫 수업부터 기술 용어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전장 관련 단어들이요. 일반 회화보다 전문 용어를 먼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는 학생 몇 명을 따로 인터뷰했습니다. 기계공학과 4학년 토마스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죠. 교수님, 이거 보세요. 영어 버전도 있지만 핵심 스펙 설명은 한국어 원본이 훨씬 상세합니다. 연료전지 스택 효율 계산식이 영어판에는 간략화되어 있는데 한국어판에는 상세 변수까지 나옵니다. 화학공학과 석사과정 안내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문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는 영어로 출원되지만 한국 내부 기술 보고서는 한국어로만 존재합니다. 독일 기업들이 이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면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 접근 도구를 확보하는 거였죠. 2021년 4월, 미넨 공과대학이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술 파트너십 트랙이라는 이름이었죠. 프로그램 내용은 이랬습니다. 학부 3학년부터 한국어를 필수로 이수하고 4학년 때 한국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6개월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졸업 후에는 독일 한국 합작 프로젝트에 우선 배치되죠. 정원은 30명이었습니다. 첫 모집에 지원자가 187명 몰렸죠. 경쟁률 6.2대 1이었습니다. 미넨 공대 역사상 어학 프로그램으로는 최고 경쟁률이었죠. 저는 프로그램 책임부수를 만났습니다. 전기공학과 슈미트 교수였죠. 지난해 공동 세미나에서 삼성 수석연구원이 3나노 공정 관련 핵심 아이디어를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통역을 거쳤지만 우리 연구진은 정확한 뉘앙스를 놓쳤습니다. 그 한 번의 놓침 때문에 3개월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통역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2021년 6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 VDA가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회원사 소속 엔지니어 중 희망자에게 한국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죠. 대상 기업은 폭스바겐, 다임러, BMW, 보쉬, 콘티넨탈 등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었죠. 협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부품 공급자가 아닙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와 대등하거나 앞선 파트너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모집에 지원자가 892명 몰렸습니다. 협회는 예산을 긴급 증액했죠. 저는 그 발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스스로 언어 장벽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2021년 8월, 저는 아행 공대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국어 학습 자료 코너를 보기 위해서였죠. 2019년만 해도 책장 한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책장 3개로 늘어나 있었죠. 그것도 모자라 대출 대기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 교재 대출률이 어떻습니까? 사서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외국어 교재가 한국어입니다.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행 공대는 독일 최고 공대 중 하나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한국어 교재가 가장 인기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서가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기초 회화책이 아닙니다. 기술 한국어, 공학 용어집, 특허 문서 읽기 같은 전문 서적들입니다. 저는 그날 도서관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책을 빌려가는 학생들을 관찰했죠. 한 학생이 반도체 공정 한국어라는 책을 빌려갔습니다. 다른 학생은 자동차 기술 용어 한영한 사전을 들고 갔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특허 문서 읽기 가이드를 제출했습니다. 모두 실용서였습니다. 소설이나 에세이는 단 한 권도 없었죠. 2021년 10월 프라이부르크 대학교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7년에 폐지했던 일본어 과정 대신 한국어 과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학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4년 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어를 폐지했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독일 기업의 아시아 협력 비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대학은 산업 수요를 따라가야 합니다. 독일 언론이 이 결정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죠. 독일 대학들이 한국어를 선택하는 건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경제적 필연이다. 이것은 독일 산업 지형의 변화를 반영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주변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대학과 산업이 동시에 선택한 전략 언어였죠. 그리고 이 선택은 교실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저는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서 열린 유럽 고등교육 언어 정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27개 회원국 교육부 대표와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인 자리였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 총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1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정규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첫 학기 수강 신청자는 78명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어 수강생 42명, 아랍어 수강생 51명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총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대학도 올해 한국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강생의 83%가 공학부 소속이라는 겁니다. 인문대나 사회과학부가 아닙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벨기에 루벤 대학, 오스트리아 빈공대. 하나씩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독일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회의 말미에 유럽위원회 교육문화총국 국장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럽연합 회원국 대학에서 한국어 과정을 신설한 곳이 47개입니다. 2019년 이전 20년간 신설된 과정이 총 31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입니다. 국장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 유럽연합 내한국어 수강생 약 2,800명, 2021년 유럽연합 내한국어 수강생 약 6,400명, 2년 만에 2.3배 증가했습니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수강생 전공 분포입니다. 2019년에는 인문사회 계열이 71%였습니다. 2021년에는 공학 및 자연과학 계열이 58%를 차지합니다.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이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유럽연합과 한국 간 기술협력 프로젝트 추이입니다. 2015년 1247건, 2019년 2891건, 2021년 4736건입니다. 특히 배터리, 수소, 반도체 분야가 전체의 62%를 차지합니다. 국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 교육은 산업협력을 따라갑니다. 유럽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늘어나면서 한국어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겁니다. 2022년 1월,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에라스무스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경영대학원이 유명한 곳이었죠. 경영학과 학과장 판데르 메이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데르 메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처 중 하나가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LG전자 유럽 본부, 현대자동차 유럽 기술센터 같은 곳이죠. 이 기업들의 초봉이 유럽 평균보다 18% 높습니다. 판데르 메이 교수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우리 졸업생 중 한국 기업에 취업한 비율이 12%입니다. 2017년에는 3%였습니다. 4배 증가했죠.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가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판데르 메이 교수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중급 수준까지 배웠죠.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면접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면접관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경쟁자 23명을 제치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3월 프랑스 그르노블,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 단지인 미나텍이 있는 곳이었죠. 미나텍 연구원 200여 명 중 17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측이 교육비를 지원했죠.
이나텍 소장 장피에르 박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 미팅에서 핵심 기술 논의가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연구 속도가 빨라집니다. 장피에르 박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지난해 공동 연구 세미나에서 삼성 연구원이 차세대 D램 구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영어 슬라이드였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핵심 질문들이 한국어로 오갔습니다. 우리 연구원 중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놓쳤습니다. 그 한 번의 놓침 때문에 후속 실험 설계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2022년 5월 이탈리아 토리노 피아트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피아트 크라이슬러현 스텔란티스 연구개발센터에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강생은 엔지니어 34명이었죠.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 마르코 로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 32억 유로 규모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LG 측 기술진과 매일 협업합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의사소통 효율이 40% 이상 높아집니다. 로시 부사장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역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용어가 통역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배터리 셀 구조나 전극 재료 같은 세부 사항에서요. 우리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럽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MWC가 열리는 도시였죠.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이 한국어 집중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대상은 통신공학 석박사 과정생들이었죠. 프로그램 책임자 카를로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기업들의 기술 백서와 표준 문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 핵심 문서가 한국어로 먼저 작성되고 영어 번역본은 나중에 나옵니다. 기술 경쟁에서 2, 3개월 늦으면 치명적입니다. 저는 6개월간 유럽 8개국 17개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문화가 아니라 기술이다. 취미가 아니라 경쟁력이다. 2022년 9월, 저는 다시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유럽위원회가 유럽-한국 기술 협력 확대 전략을 발표하는 날이었죠. 전략 문서 2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주요 대학의 한국어 과정 설치를 권고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향후 5년간 3억 8천만 유로를 투자한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3년을 돌아봤죠. 2019년, 저는 한국어를 주변부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 유럽연합은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답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었죠. 유럽 대학과 기업이 스스로 한국어를 선택한 겁니다. 필요했으니까요. 2022년 11월,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독일 경제연구소 DIW가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였죠. 제목은 독일-한국 기술협력 프로젝트의 언어 장벽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기업 237개사가 수행한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 프로젝트 1847건을 분석했습니다. 핵심 발견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어 구사 인력을 보유한 프로젝트 팀의 평균 완료 시간 8.3개월, 통역에만 의존한 프로젝트 팀의 평균 완료 시간 12.7개월, 차이는 4.4개월이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프로젝트당 평균 68만 유로의 추가 지출이었죠.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슈테판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처음에 이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언어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슈테판 박사는 노트북을 열어 세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술 분야,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만 골라 재분석했습니다. 배터리 기술 협력 프로젝트 87건을 비교했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가능팀 기술 문서 2의 오류율 3.2%, 통역 의존팀 기술 문서 2의 오류율 17.8%, 5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슈테판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기술 용어 번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같은 배터리 용어들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묘한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번역된 용어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했고 결국 설계 오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슈테판 박사가 폴더를 꺼냈습니다. 2021년 한 독일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한국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해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개발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열관리 시스템 사양을 독일 측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통역 과정에서 섭씨 온도 관리 범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던 겁니다. 슈테판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제품이 안전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설계에 5개월이 걸렸고 추가 비용은 230만 유로였습니다. 만약 독일 측 팀장이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면 초기 설계 회의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237개 페이지였죠. 87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단순한 소통 불편이 아니다. 기술 이전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프로젝트 실패 위험을 높이며 혁신 속도를 저하시킨다. 한국어 능력은 선택적 자산이 아니라 필수적 역량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2023년 1월 이 보고서가 독일 산업계에 공개됐습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죠. 독일 기계공학협회 VDMA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회원사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인력 채용을 적극 권고한다. 기술 협력의 효율성이 언어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독일 화학산업협회 VCI도 뒤따랐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언어 역량 없이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2023년 3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아시아 기술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유럽 기업 대표 480여 명이었죠. 기조연설자는 독일 최대 화학기업의 연구개발 총괄 이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과 67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초기에는 통역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국어 가능 인력을 투입한 결과 프로젝트 성공률이 62%에서 89%로 상승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한국 파트너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모든 팀원에게 한국어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초급 수준이라도 기본 기술 용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 효율이 달라집니다. 2023년 5월 저는 베를린 공대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졸업생 중 한국어 수료증을 받은 학생이 148명이었습니다. 전체 졸업생의 17%였죠. 우수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은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년 전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는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연구 프로젝트에 선발됐습니다. 면접에서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청중석에서 또 박수가 나왔습니다. 2023년 7월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 분야 한국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과대학 학생 중 한국어를 이수하고 한국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마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죠. 예산은 연간 4,200만 유로였습니다. 첫 해 목표 인원은 500명이었습니다. 지원자는 2,341명이 몰렸죠.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기술 협력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파트너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야 독일 산업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19년 저는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필요 없다. 2023년 독일 정부는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국가 경쟁력이다. 4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정해야 했습니다. 언어는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고 경제였으며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건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필요였고 시장의 요구였으며 데이터의 결론이었습니다. 독일 대학과 기업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 숫자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반박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2023년 9월 저는 미넨 대학교 언어학과 비상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학과장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교수님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과장이 자료를 돌렸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 언어 과정 수강 신청 현황이었죠. 영어 전년 대비 -3%, 프랑스어 전년 대비 -12%, 스페인어 전년 대비 -8%, 중국어 전년 대비 2%, 한국어 전년 대비 127%.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학과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강생이 늘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료 다음 페이지를 보니 상황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정원 35명, 한국어 초급반 신청자 214명, 대기자 179명. 학과장이 덧붙였습니다. 중급반과 고급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한국어 과정이 정원의 4배 이상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를 긴급 충원해도 절반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어 담당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수업은 정원 40명의 신청자가 28명입니다. 반을 통폐합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국어 강사를 1명 더 뽑고 프랑스어 강사 1명을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되던 언어 과정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학과장이 결정했습니다. 한국어 강사를 3명 더 충원합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각각 한 반씩 줄입니다. 독일 명문 대학에서 프랑스어 과정이 축소되고 한국어 과정이 확대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같은 현상이 독일 전역에서 보고됐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한국어 대기자 143명, 프라이부르크 대학 한국어 대기자 98명, 본 대학 한국어 대기자 167명, 독일 대학들이 한국어 교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대학 언어교육협의회는 긴급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가능 인력을 확보하라. 기존 언어 과정 축소도 검토하라. 2023년 11월, 저는 함부르크 대학교 총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대학 언어 교육 예산 배분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총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난 5년간 언어별 예산 대비 수강생 효율성 분석이었죠. 프랑스어 학생 1명당 연간 2,340유로, 스페인어 학생 1명당 연간 2,180유로, 일본어 학생 1명당 연간 3,120유로, 한국어 학생 1명당 연간 1,680유로. 한국어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수요는 높은데 강사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죠. 총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수요도 없고 비용도 높은 과정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되면 유럽 언어 교육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유럽 통합의 상징입니다. 총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학생들은 상징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선택을 따라가야 합니다. 2023년 12월 독일 대학 총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언어교육과정 구조 개편이었죠. 토론이 격렬했습니다. 전통파 총장들은 유럽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용파 총장들은 산업 수요와 학생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죠. 결국 표결에 붙였습니다. 찬성 47표, 반대 31표. 독일 대학들은 공식적으로 언어 과정을 수요, 기반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수강 신청률과 취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내용이었죠. 2024년 1월 파장은 즉각 나타났습니다. 위넨 대학 이탈리아어 정규 과정 폐지, 한국어 과정 2개 반 증설, 프라이부르크 대학 포르투갈어 과정 폐지, 한국어 집중 과정 신설, 본 대학 러시아어 과정 축소, 한국어 과정 확대. 유럽 언론이 이 변화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독일 대학의 언어 지도가 바뀌고 있다. 유럽 언어가 축소되고 아시아 언어, 특히 한국어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 변화가 아니다. 독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르몽드는 비판적 논조였습니다. 독일이 유럽 언어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경제 논리로 평가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독일 내 반응은 달랐습니다. 슈피겔은 학생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하면 한국어가 필요합니다. 감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벨트는 기업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독일 기업 68%가 한국어 능력을 우대 채용 조건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프랑스어는 23%, 이탈리아어는 11%였다. 2024년 3월, 저는 유럽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착잡했죠.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유럽 대학들이 유럽 언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그러자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대학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토론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했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국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산업협력, 취업시장, 기술 이전, 모든 지표가 한국어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중 절반은 박수를 쳤고 절반은 침묵했습니다. 2024년 5월 독일 연방통계청이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독일 대학 외국어 수강생 분포 영어 72% 2020년 대비 -8%, 한국어 9% 2020년 대비 7%, 중국어 7% 2020년 대비 1%, 프랑스어 5% 2020년 대비 -4%, 스페인어 4% 2020년 대비 -3%,
기타 3%.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는 외국어가 된 겁니다. 4년 전만 해도 13개 언어 중 9위였습니다. 독일 교육 시스템의 100년 역사가 4년 만에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독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유럽 전역에서 같은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흔들린 게 아니라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한국 고등교육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독일 교육부 장관과 한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였죠. 독일 측 기조연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독일 대학은 지난 20년간 언어 교육 전략을 잘못 세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정부 고위 관료가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었으니까요.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어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협력에서 파트너 국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차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5년간 독일 기업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놓친 기술협력 기회를 추산하면 약 47억 유로입니다. 이 중 62%가 한국 파트너와의 협력에서 발생했습니다. 47억 유로. 한화로 약 6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차관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향후 10년간 전략 언어 교육 강화 프로그램에 12억 유로를 투자합니다. 한국어는 영어, 중국어와 함께 3대 전략 언어로 지정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주장했던 영어 중심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2024년 9월, 유럽 주요 대학 12곳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유럽대학 필수 외국어 과정으로 재분류한다. 기존 선택 과목에서 전략 과목으로 격상한다. 참여 대학은 쟁쟁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소르본 대학, 미넨 공대, 취리 연방공대, 델프트 공대, 밀라노 공대, 스톡홀름 왕립공대, 유럽 최고 대학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성명서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이 미래 기술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어는 그 핵심 도구다. 2024년 10월, 저는 미넨 공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유럽대학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죠. 청중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공학부 학생들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2019년까지 한국어를 주변부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증가 추이, 산업협력 프로젝트 성공률 변화, 취업시장 수요 분석,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독일 대학에서 한국어가 영어만큼 중요해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영어만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영어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정말 취업에 유리합니까? 저는 최근 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2024년 독일 공대 졸업생 취업 통계를 보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졸업생의 첫 직장 연봉이 평균보다 14%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화학, 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학생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언어 교육 정책 재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교육부 대표가 모였죠. 회의 핵심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유럽 대학의 언어 교육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3일간의 경론 끝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럽 대학은 2단계 언어 전략을 채택한다. 1단계는 영어 기본 역량 확보, 2단계는 전공 분야에 따른 전략 언어 선택이다. 공학 및 자연과학 분야는 한국어, 중국어를 우선 권장한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분야별 전략 언어를 지정한 겁니다. 2024년 12월 독일 연방의회가 미래기술인재 양성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 조항은 이랬습니다. 공과대학 재학생 중 한국어 또는 중국어를 중급 이상 수준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 후 5년간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언어 능력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전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김인당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독일 산업의 미래는 글로벌 기술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는 그 협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법안은 찬성 412표, 반대 87표로 통과됐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지난 6년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독일 대학에 필요 없다고. 2025년, 독일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한국어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제 확신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변했고, 저는 그 변화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독일 대학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이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다.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다. 한국어는 협력의 효율을 높인다. 따라서 한국어는 전략적 자산이다. 논리는 단순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독일 대학은 그 결론을 따랐습니다. 주저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유럽 전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와 전통에서 필요와 효율로. 한국어는 그 전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베를린 공대 강의실에 섰습니다. 마지막 강의였죠. 올해로 정년 퇴임이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언어 정책의 미래였습니다. 청중은 120명. 대부분 언어학과 학생들이었지만 공학부 학생도 30명 넘게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독일대학 외국어 수강생 추이 2015에 2025. 영어 2015년 87%, 2025년 68%. 한국어 2015년 0.4%, 2025년 12%. 중국어 2015년 4%, 2025년 9%. 프랑스어 2015년 5%, 2025년 4%. 10년 만에 완전히 바뀐 지형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 교육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끈 건 정부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고 데이터였으며 여러분 같은 학생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한국어가 독일에서 계속 중요할까요? 혹시 일시적 현상은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2019년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최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독일한국기술협력 프로젝트 건수는 8,947건입니다. 2020년 대비 4.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소,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프로젝트 성격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이 기술을 주고 한국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지금은 양방향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언어를 문화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술 협력에서는 정보 접근 도구입니다. 제가 놓친 건 기술의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걸 보지 못했죠. 2025년 9월, 유럽 고등교육 품질보증협회 ENQA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유럽대학의 언어교육 전환 2015에 2025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대학의 한국어 과정 개설 187개 대학, 2015년 31개 대학, 10년 만에 6배 증가했습니다. 수강생 수는 더 놀라웠습니다. 2025년 유럽 전체 한국어 수강생 약 23,400명, 2015년 약 1,200명, 19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어는 유럽대학 언어 교육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한국 산업협력의 심화를 반영한다. 언어 교육은 더 이상 문화 전파 수단이 아니라 경제협력 인프라로 기능한다. 2025년 10월, 저는 함부르크에서 열린 독일 산업대 컨퍼런스에 초청됐습니다. 주제는 미래 인재 전략이었죠. 한 대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기초 회화 수준이면 5%, 업무 활용 가능 수준이면 15% 가산점입니다. 청중석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게 실제로 업무 성과와 연관이 있습니까? 임원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2023년부터 한국 파트너사와 협력하는 프로젝트 팀원들을 추적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있는 팀원이 포함된 팀의 프로젝트 성공률은 91%였습니다. 통역만 사용한 팀은 73%였습니다. 차이는 명확합니다. 또 다른 기업 대표가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독일 측 파견 인력 중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3명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술 이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설계 도면에 표기된 한국어 주석을 직접 읽고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설명했죠.
통역보다 3배 빨랐습니다. 저는 그 발표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어가 독일에서 선택된 건 한국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필요 때문이었죠. 한국은 언어를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제공했고, 언어는 그 기술에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됐을 뿐입니다. 2025년 12월, 저는 마지막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효율이 만든 선택 독일 대학의 한국어 채택 과정 분석 2019에 2025였습니다.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 대학의 한국어 선택은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다. 철저히 합리적 판단이었다. 산업협력 데이터, 취업시장 수요, 프로젝트 효율성 분석, 모든 지표가 한국어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했다. 독일 대학은 그 증거를 따랐을 뿐이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는 21세기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언어는 더 이상 문화 전파나 인문학적 가치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산업협력, 기술 이전, 경제 효율의 도구로 재평가된다. 한국어는 그 전환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며칠 뒤 저는 퇴임식을 마쳤습니다. 제자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뭘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의 흐름을 더 주의 깊게 봤을 겁니다. 언어는 기술을 따라가거든요.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는 걸 봤다면 한국어의 미래를 더 일찍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학자의 미덕은 확신이 아니라 수정 능력이니까요. 퇴임 후 저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독일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한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는 호감보다 강하다. 필요는 시스템을 바꾼다. 한서평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언어 교육에 관한 책이 아니다. 독일 산업의 미래에 관한 책이다. 한국어는 그 미래로 가는 통로다. 저는 그 서평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었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다는 것. 독일은 효율로 움직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결정합니다. 그 독일이 한국어를 선택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독일 공대 신입생 10명 중 3명이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효율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구조를 바꾸며, 구조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독일이 한국어를 선택한 건 효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은 이제 독일 대학 시스템의 일부가 됐습니다. 되돌릴 수 없게